이어서 제2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 주제는 자기 주식과 관련한 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상업 등기 측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서유석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강록 교수님과 신경대학교 문준우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서유석 연구위원님은 우리 기업법학회 회원분들께서는 좀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가 경력을 설명해 드리면 현재 그 공인회계사이시자 법무사로 실무를 아주 적극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 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서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해서도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자, 서유석 위원님 다시 한번 우리 회원분들과 또 협회원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강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신경대학교 문준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유석 연구원님께서는 약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발표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토론자분들께서는 7분 내외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서유석 연구위원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자기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실무적으로 오래전부터 이제 많이 이렇게 쟁점이 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목차에 의하면은 이제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하고 실무적 경향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제 취득, 처분, 공시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은 목차에 나와 있는 잠깐만요. 이게 안 되던데. 유튜브로 중계하는 관계로 PC에 올라와 있는 순서 보면서 이렇게 교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목차의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은 시간상 제목만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기주식 취득 방법을 두 가지로 이원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의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을 허용하고 자기주식 처분 의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것은 개정상법 이후 실무적 경향부터 자료집 순서 밑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절차적 측면을 보면은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주권 제출 공고 절차 등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 처분, 소각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아닌 보통 결의로 가능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 및 주권 제출 공고 절차는 필요치 않고 단지 이사의 결의만으로 처분 소각할 수 있어가지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이한 자기 주식의 처분 소각, 취득 및 처분 소각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은 세금 효과 측면인데 이거는 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2에 보면은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른 방법과 자기주식 취득 시를 이제 구분해서 표로 나타냈습니다. 맨 처음에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른 자본금 감소를 보면은 1차적으로 주주가 취득한 가액하고 자본금 감소하면서 취득한 가액 그 차익을
배당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 배당 소득세가 가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의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은 2차적으로 이제 종합소득세가 가세하게 되겠습니다. 즉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른 방법은 이 세금 효과가 요 배당 소득세 또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이것만 가세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기 주식에 취득할 때는 그 취득 목적에 따라 세금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각할 때는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른 방법과 동일합니다. 1차적으로 배당 소득세, 2차적으로 종합소득세. 근데 회사의 취득 목적이 보유 및 처분일 때는 완전히 다른 세목, 즉 양도소득세가 가세가 되게 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1과 2는 세금 부담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즉 1차적으로 배당 소득세가 가세되고 다른 이자 배당 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 원이 초과할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해서 2차적으로 종합소득세가 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3은 1과 2에 비해서 전혀 다른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적용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대일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주목한 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른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해당 주주에게는 단일히 세목이 적용됩니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반해 자기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 목적이 소각 혹은 보유 및 처분에 따라 해당 주주에게 적용되는 세목이 상이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취득 목적만 바꾸면은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하더라도 세금이 완전 다른 게 돼서 실무에서는 이것을 주목해서 먼저 검토한 뒤에 어느 게 주주에게 더욱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검토한 연후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현재까지 개정상법 이후에 실무적 경향을 요약하면은 절차가 간이하고 세금 효과 측면에서도 좀 더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른 방법이 많이 이렇게 후퇴를 하고 자기 주식의 방법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실무에서는 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쟁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의 첫 번째 배당 가능 이익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배당 가능 이익이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과 이익 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 준비금의 액, 그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 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게 상법의 내용인데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3호와 4호는 회계와 상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혼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거기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러면은 선례가 명시적으로 나온 게 한 3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 밑줄만 보시면은 이익의 존재, 즉 배당 가능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 대조표로다. 이 대차 대조표는 배당 가능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된다. 즉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 입장에서는 대차 대조표만 유심히 보면은 배당 가능 이익을 알 수가 있다.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 준비금의 액과 그다음 손익계산서에 미반영된 미실현 이익이 없다면은 거기 이제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토론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3호와 4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3호는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 준비금의 액이다. 이거는 회계가 이제 2002년도에 바뀌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2001년도까지는 정기주총에서 이익 배당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 준비금
금액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12월 말에 회계처리 반영합니다. 즉 내년 3월 달에 이렇게 정기주총이 열어서 그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걸 12월 31일자 미리 땡겨서 대차대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러면 대차대표만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근거가 뭐냐 이러면은 거기 배당금을 정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익준비금의 액이 정해지는데 그것을 정하는 주체는 주주인데 어떻게 회사가 미리 땡겨서 예상을 해가지고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국제채택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그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서를 바꿨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거기 이익 배당하고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 준비금의 액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반영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거기 이제 직전 결산기에 대차대표를 보게 되면은 이익 준비금액이 안 나타납니다. 이제 안 나타나기 때문에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에서 얘기하듯이 그 대차대표만 봐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4호도 좀 문제입니다. 미실현 이익 이건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요게 미실현 이익이란 개념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은 미실현 이익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손익에 반영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대차대표만 영향 주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즉 손익에 반영된 거는 결국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었고 순자산액에 반영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봐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외화환산 이익, 뭐 지분법 이익 이런 거는 손익계산서만 봐야 알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론해 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실현 이익은 상법에서는 나왔지만 회계적으로는 이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래 갖고 대차대표에 바로 반영되는 것. 그 다음에 대차대표에 간접적으로 반영되겠죠.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니까 그 간접적으로 반영되지만 직접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손익계산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상법에 나와 있는 개념은 3호는 회계처리의 변경으로 4호는 이게 회계처리 방법의 이 차이로 인해 가지고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에서 주장하듯이 거기 직전기의 대차대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기주식 취득에서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점에서는 선례가 잘못됐다 해갖고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제 선례대로 대차대표 가지고 한다 이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잘못된 한도를 잘못하게 되겠죠. 이제 그래갖고 그 초과해가지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효인지는 이제 학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나눠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사의 책임 문제도 있고 이런 그 실체상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실무상 쟁점처럼 배당 가능 이익이 상업등기 선례에서 잘못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점은 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해갖고 이제 그 상법 341조 제1항 제2호와 그 시행령이 문구를 읽어보면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상법에서는 이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이렇게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 이 문헌을 그대로 보면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행령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고 양도 신청한 주식수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해라. 즉 주주가 가진 주식수 따라 이렇게 그거를 이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신청한 주식수. 가장 많은 사람은 가장 많은 갖고 있는 주주가 하나도 신청 안 했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당연히 빵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가장 적게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가장 많이 양도 신청하게 되면은 또 그 사람이 또 많이 갖게 되겠습니다. 즉 상법 내용과 시행령 내용을 문헌상으로 보면 다르게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철성 교수에 의하면은 시행령 말이 맞다. 이제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제 신주 인수권과 관련해 가지고 제3자 배정 방식이냐 안 그러면 주주 배정 방식이냐에 대해서 이제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그 전원 합의체 판결을 보면은 주주 배정 방식이라는 것은 그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수 따라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이제 뭐 그런 취지의 판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주식수 비율에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면 끝이지 그 비율대로 신주 인수권이 발행되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물론 이제 대법원 이렇게 판결 요지를 보면은 의견은 거의 뭐 6대 5인가 뭐 거의 비슷하게 나눴는데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로 나왔더라고요. 즉 그거를 여기다 응용을 하면은 이게 주식수에 따라서 자기 주식을 취득 안 해도 된다. 주식수가 갖고 있는 그 비율을 인정해갖고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수 범위 내겠죠. 그 기회만 부여하면 될 것이지 이 가장 많은 주주가 자기는 싫다해갖고 안 하는 것 혹은 가장 적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자기 회사한테 팔 용의가 있다 해갖고 다 신청하는 것 그것까지 막을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한다 이러면은 시행령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상법의 조문과 시행령의 조문이 아무리 읽어봐도 문헌상 상충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상법 시행령 341조 제1항 제2호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게 실무의 두 번째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고민은 이게 취득 목적에 따라 가세가 틀리다 이래 되는데 이 실무상 겪게 되는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즉 보유 및 처분 목적이 일반적으로 세금이 이제 적은데 세무당국에서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 이러면은 요거는 그 논점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것만 보겠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똑같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한다. 그 단계는 모든 상법의 절차는 다 동일해요. 그 상법에 정해있는 절차가 다 동일하고 한도도 다 동일한데 목적만 틀리게 되겠습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은 취득할 당시 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소각을 하는지 나중에 처분하는지 나중에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근데 어찌됐든 이거에 따라 세금이 틀리기 때문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이사의 결의로 자기 주식의 취득 목적 등을 정하고 그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바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는 진정한 목적과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제 방법, 거래의 경과 등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보유 및 처분인지 소각인지 명확히 해갖고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이제 물론 바로 이제 세금 문제하고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동일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막연히 별 뜻 없이 이렇게 이게 그 취득의 목적을 정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바로 세금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실무상 저희들이 법무사 입장에서는 의사록을 작성할 때 이걸 회사와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세금 문제도 다 검토가 되었는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의 처분 소각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 첫 번째는 자기 주식의 소각 방법에 관한 게 되겠습니다. 그 개정상법에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특정 목적에 의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구분했는데 처분하고 소각에 대해서는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만 구분하고 그 이후의 사후 관리는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단지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요 조문만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사의 결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즉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은 이게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경우, 특정 목적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모두 다 포함한다고 당연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문은. 그런데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법원 실무 제외에서도 이렇게 최근까지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제 개정상법을 해설을 할 때 그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요 조문 이사의 결의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경우만 한한다. 왜냐 이러면은 특정 목적에 의한 목적으로 자기들 취득한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그 자본금 감소 절차도 없이 자본금 환급하는 경우다 해갖고 이제 그 한국 상장 회사 협의회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또 현재 다수설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즉 조문의 문헌상 보면은 그 자기 주식의 범위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 플러스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을 해석하는 게 오히려 조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개정상법의 그 취지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고 현재 다수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실무상은 저희들 실무가들은 이게 조문을 갖고 실정법에 따라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게 많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문의 문헌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자기 주식 소각할 때 첨부 서류에 관한 게 되겠습니다. 그 이제 상업등기 규칙에 첨부 서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그다음 소각을 결정한 이사의 의사록을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뭐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이든 특정 목적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이든 따지지 않겠다. 그냥 자기 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소각을 결정한 이사의 의사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첨부하면 되니까 이게 실무에서는 이 특정 목적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첨부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소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입장과 다수설 입장에서 봤듯이 이사의 결의로 의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이제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상업등기규칙에서 첨부하라는 서면 그것만 있으면은 그 서면 갖고만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즉 거기 이제 실질은 특정 목적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에 상업등기규칙에서 나와 있는 첨부 서면만 제출하면은 등기는 수리되게 되겠습니다. 즉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리돼 갖고 소각하게 되겠습니다. 법무부와 다수설은 그거는 이제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소각하라고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으로 인해서 이 상업등기 규칙을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첨부 서면을 보완해야 될 게 제가 제시한 안은 여기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록, 즉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하려면 주총 보통 결의와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의사록, 그거 및 취득 당시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취득 당시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제출하면 배당 그 특정 목적에 의한 거는 이게 다 이렇게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요와 같은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한 거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목적에 의해서 취득한 것도 갖고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소각하겠다 하면 그걸 특정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등기관도 위 서면을 통해서
이게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사의 결의에서 소각한다는 까지 이렇게 심사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그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기한과 관련된 쟁점은 개정상법에서는 이게 처분 기한, 즉 처분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 삭제를 해버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리적으로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야 취득한 거는 그 주주들에게 어차피 돌려줄 재원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처분 기한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목적에서 취득한 거는 말 그대로 아주 부득이하게 취득한 경우거든요. 합병을 하든지 단주를 하든지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하든지 그와 같이 아주 어쩔 수 없는 아주 특수한 사항일 때 부득이하게 취득하다 보니까 이걸 배당 가능 이 범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거는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자본 충실을 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 배당 가능 특정 목적에서 취득한 거에 대한 그 처분 의무를 삭제한 것을 문제를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무상 쟁점을 3번으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 주식의 공시에 관한 실무상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 자기 주식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이건 거의 학설은 정립이 다 끝난 상태로 보입니다. 즉 자기 주식에 관한 주주권과 관련하여 상법에는 의결권이 없다는 규정만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공익권 및 자익권 전부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모두 휴지된다, 정지된다. 이거를 회사의 입장이나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주식이 취득했냐 혹은 취득한 규모가 얼마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주권이 휴지된 상태의 그 사항을 알 수 있냐 없냐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시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기 주식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법령에 등기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등기 사항이 아닌데, 그 시행령에는 이제 다만 자기 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자기 주식 취득 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비치하고 그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 주식 취득 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다. 그 다음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안 돼 있고 꼭 알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 이제 회사 본점에 가서 그거를 이제 열람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상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자본시장법상 그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은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그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간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좀 전에 봤듯이 그 외의 법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열람을 통해야 되는데 이 열람이라는 게 실무적으로 매우 불편하고요. 그 기간 또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시점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득만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처분에 관한 건 전혀 또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기 주식의 주주권이 모두 휴지된다. 엄청난 정보인데 그것을 전혀 공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공시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이렇게 사견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비교로 보면은 전환사채, 신순입금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 개연성 때문에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반대 입장이죠. 어떤 거는 이게 주식이 발행되어 있는데도 다 이렇게 주주권이 전혀 없는 거는 공시사항이 아니고 전환할 개연성이 있는 건 등기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평성이 맞지가 않고요. 더욱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는 마지막으로 볼 거는 그 종류주식 중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된 게 등기사항인데
하물며 의결권뿐만 아니라 모든 공익권과 자기권 전부가 휴지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등기 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등기 사항으로까지 이렇게 격상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계사로서 또 법무사로서 이렇게 실무를 하시면서 이 자기 주식의 취득, 처분, 또 공시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연구하셨던 내용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기업법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법무사협회 협회원 여러분들께서 발표와 토론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실시간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발표자와 토론자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광록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게 된 충북대학교의 김광록입니다. 사실 이 발표문을 받고요, 쭉 읽어보면서 많은 부분들 정말 새롭게 실무상 문제점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계시는구나.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상법을 공부하고 강의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렇게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되는구나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발표문을 작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놀랐습니다. 또 한번 놀란 건 오늘 또 발표를 또 직접 해주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또 잘 발표를 해주셔서 토론문을 만들 때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또 많이 이렇게 직접 들으면서 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몇 가지 발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토론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발표의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몇 가지,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다 이제 이해가 되고 또 다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당시에 이제 보면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토론문을 좀 작성을 했었는데 오늘 저 위원님께서 발표하시면서 딱 한 가지 귀에 꽂히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상법의 규정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실무상에서 하다 보니까 상법의 규정하고는 달리 할 수밖에 없더라. 상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좀 달리 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야, 이거 참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현실인 것 보다 하고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은 뭐 저도 이제 토론문이 여기 작성이 돼 있어서 아마 이렇게 유튜브에는 이게 같이 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작성된 것을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앞에 이렇게 적은 거는 좀 생략을 좀 하고요. 제가 발표문에 이제 구체적 토론이라고 해서요. 우선 자기 취득의 금액, 그러니까 이익 배당 금액에 관한 이 범위를 정하는 문제,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상법 규정과 이제 관련 뭐 대법원 선례 등등 이거 확인하면서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었어서 여기 이제 토론문으로 작성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이제 소위 말하는 주식 평등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 저 토론의 내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주식의 처분 기한에 관한 부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저는 토론의 내용을 좀 구성을 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자기 주식의 취득 금액, 그러니까 이익 배당의 금액을 이해하는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 상법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직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 462조 1항의 각호를 이제 뺀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발표하시면서도 그 중에서 이제 3호와 4호 문제인데요. 이
이제 배당 이익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미실현 이익이 반영되었느냐에 관한 사항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직전 결산기에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배당 가능 이익이나 그 미실현 이익 자체가 이제 결정되는 것도 사실은 직전 결산기에 이미 다 이제 법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전 결산기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제 3월이 됐든 2월이 됐든 요즘은 이제 주주총회를 좀 땡기는 경향도 있긴 한데 그 주주총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미실현 이익이 반영이 이제 됐든 안 됐든 그렇죠. 그리고 배당 가능이 그 이익의 여부가 또 있든 없든이 이미 대차 대조표상에 반영이 된 상황에서 이제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범위를 생각할 때에는 결국 직전 대차 대조표상에 나와 있는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이렇게 되면 이미 제 생각은 그런 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고 또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회계 기준에 따라서 사실상 그것이 직전 또 이후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상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직전 결산기에 확정되어진 대차 대조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범위 내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의 범위가 이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위원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우려를 표했던 직전 그 대차 대조표상에 반영이 안 된 미실현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떻게 할 것이냐고 범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토론문에도 여기 이제 적었습니다만 일단 상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을 때에는 만약에 미실현 이익이나 뭐 배당 이익 배당의 범위가 직전 대차 대조표상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 승인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러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한 이사들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책임의 문제를 일반화시켜서 자기 주식의 취득의 가액 범위를 혼란시켜 버리면 사실상 모든 이 문제가 흔들려 버린다.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은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이것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정해진 기준으로 보고 그것이 만약에 안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이사의 책임 문제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혼란스럽고 정해져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건데 매번 그러면 손익계산서도 다 보고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법이 정했을 때는 그냥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낫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범위의 착오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그 이사의 책임 문제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토론문에는 이렇게 이제 적어놨었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만약에 미실현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이사 등의 책임 문제로 해결할 것이고 이를 대차 대조표상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의 확정 및 불확정 문제로 이해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실 관계에서 이게 뭐 안정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을 좀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이제 주식 평등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상법 규정과 시행령 규정의 이제 충돌의 모습은 이제 보입니다. 반드시 이제 이걸 보면 우리 상법은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도 주식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상법은 특별히 이 자기 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규정을 참고한 일본의 상법과는 달리 여기에도 주식 평등의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그 토론문에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참고한 일본 그 회사법의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주주들이 모두가 다 자기 주식을 이렇게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판매한다.
이러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지만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뭐 안 할 것이고 적게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걸 하고 싶으면 또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신청하지도 않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럼 안 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주식의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상법이 이걸 개정하면서 이 4호가 이 상법상 일반 원칙인 주식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아니면 특별히 자기 주식의 취득에 있어서는 시행령이 주식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리 이걸 본다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그 예외를 인정했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결국 그렇다 그러면 주식 평등의 원칙에 맞게 이걸 다시 개정을 그러니까 상법을 그러니까 이 주식 평등의 원칙을 자기 주식의 취득과 관련해서 주식 평등의 원칙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그걸 유지한다고 한다면 시행령을 결국은 상법의 내용에 맞추어서 자기 주식의 평등의 원칙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히려 시행령을 그대로 놓아두고 상법이 자기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만큼 주식 평등의 원칙을 버리라고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서 우리 상법의 전체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주식 신주 발행이나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러니까 주주의 입장에서 그 주식을 양도하거나 이제 뭐 주식을 인수하거나 하는 모든 부분에서 주식 평등의 원칙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면 딱히 그 자기 주식 취득에 있어서도 주식 평등 원칙을 버리기에는 좀 무리라고 보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도 발표 중에 말씀하셨으면 이러니까 실무에서도 혼란스럽고 상법을 보니까 상법 중에서도 충돌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실무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초에 개정하는 개정할 때의 배경도 보고 하면 결국은 좀 급하게 앞뒤 그때 이제 개정위원님들이 계시기도 할 텐데 조금은 그 앞뒤를 좀 덜 살피지 않았나 그런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 주식의 처분 기한과 관련해서는요. 배당 가능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다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 상법을 다시 개정해서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 주식은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만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필요는 언제 없다고 보는데 다만 취득한 자기 주식은 언젠가는 처분하게 될 텐데 그 보유 기간에 대해서 우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처분에 대해서 그 방법을 신주 발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특정 목적에 의한 그 취득한 자기 주식 모드에 대해서는 상법 제342조에 따라 그 처분을 위한 준비 작업 미리미리 해두는 현실적인 실무의 입장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 구분하는 것이 취득할 때 구분되어서 취득이 되어졌기 때문에 처분할 때도 사실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위원님 발표를 들으면서 또 발표를 보면서 이런 그 현실과 그 실무상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상법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상법 스스로도 좀 충돌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아서 좀 더 면밀하게 상법의 표현을 좀 잘 살펴서 하나하나를 좀 통일시켜 나가는 또 후속 과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신경대학교 문준우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 7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법 343조 상법 343조를 보시면은 주식은 상법 343조에
343조를 보시면은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같은 이제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주식은 이제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IFRS 상의 재무상태표에서 대차대조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죠. 그 중에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니에요. 자기 주식은 자본조정에 들어갑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조정에 들어간다. 근데 자본조정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그러한 것들이 자본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본조정은 자본금과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은 자본금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상법에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343조로 제 1항으로 돌아가신다면은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자본금 감소 절차란 주총특별 결의 플러스 법원의 인가 등을 동시에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에는 자본금 감소 절차, 주총특별결의 법원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 주식은 어떻게 소각할 수 있느냐? 이사회 결의로 자기 주식을 소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상법 341조에서는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했죠. 근데 이제 발표문에도 잘 나와 있고 발표자께서 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341조의 이의 같은 경우에는 배당 가능 이익이 없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여기서 특정 목적에 의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주를 취득했다. 10주를 취득했는데 5주가 남았어요. 5주가 남았는데 이 5주도 당연히 소각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법 341조에 의해서도 자기 주식을 소각할 수 있고 341조의 이 특정 목적에 의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 자기 주식이 몇 개가 남을 수 있어요. 이 몇 개를 소각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특정 목적에 의해서 취득한 이 자기 주식도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소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 이제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IFRS 상에서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표문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이 이제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369조 2항에 의해서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나오죠. 이것만 거의 나와요. 그 대신에 뭐 배당금을 못 받는다, 뭐 자녀재산 분배를 못 받는다라는 내용은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근데 그 이 IFRS 같은 경우에 자기 주식을 미발행 주식으로 받기 때문에 이 이제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 이 상법에서 주주라고 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문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주식은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도 없고 배당금도 못 받고 자녀재산 분배도 못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법 522조의 3 보시면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합병 반대 주주하고 괄호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의 자기 주식이 법조문 논리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합병하는데 자기 회사가 합병에 반대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자기 주식은 이제 그냥 법조문 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포함될 수 있지만은 그러한 실제적인 이익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에 교환사채, 상환사채, 교환 대가로 자기 주식을 줄 수 있고, 상환사채에 대한 상환 대가로 자기 주식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도 이제 자기 주식을 이제 부여를 할 수 있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만에 하나 그 이제 상법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발기인만 발기인인 주주만 이제 주식 한 주를 갖고 있고, 이제 주식 한 주를 제외한 이제 모든 주식을 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제 법조문 상으로만 본다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자기 사채 이제 자기 주식과는 다르게 이제 자기 사채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자본시장법도 이제 말씀을 이제 잘 이제 하셨는데, 그 이제 자본시장법 165조의 18를 보신다면은 이제 그 주권 상장 법인이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 그때 금융위원회가 개입을 할 수 있어요.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 주권 상장 법인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어떤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 첫 번째,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회 해임 공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이제 자본시장법의 일종의 그 행정 제재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상법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벌칙 조항이 있는데 이제 상법에 있는 그러한 이제 벌칙 조항 벌칙 조항을 이제 보신다면 그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계산으로 회사의 명의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회사의 계산으로 다른 자의 이름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그 이제 발기인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제 상법 뒤에 있는 이제 벌칙 조항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발표자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그 이렇게 자기 주식을 등기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등기하시고 싶으신지를 여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서 위원님께서 실무를 하시면서 또 등기 실무를 하시면서 자기 주식의 취득, 처분 또 공시와 관련해서 현재 상법과 또 관련 유관 법령에서 상호 모순되는 것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두 토론자분께서도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시면서 또 관련한 쟁점들을 몇 가지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아직 관련한 별도의 질의는 없으셨고요. 혹시 여기 내빈 중에서 관련한 질의가 있으신지, 없으시면 우리 서 위원님께서는 그 두 분 토론자들의 질의와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3분 정도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교수님이 너무 좋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상법 규정이 나오면 이제 그게 해석의 문제가 따르는데 이게 이제 자기 주식만큼 이게 많은 쟁점이 되는 주제도 참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은 교수님들이 자기 주식 관련돼 갖고 논문도 이렇게 많이 쓰시고 검토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 느끼기로는 하물며 이렇게 교수님들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이러는데 실무에서는 완전히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유관기관 뭐 저희 법무사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법원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해석 나온 것 안 그러면은 혹시 대법원 판례가 있나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 자기 주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들이 실무가가 봐도 조문만 읽어보면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 교수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들 토론하신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론할 능력이나 자격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잘 경청해서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문준우 교수님이 자기주식 등기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등기는 법에 이렇게 등기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다 보니까 자기 주식의 취득하고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등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각은 이것도 사실 등기가 안 되는데 소각하면 이제 발행 주식 수가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자기 주식으로 인한 소각으로 이게 발행 주식 총수가 주는 거에 대한 내역은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자기 주식 소각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게 자본금하고 그 발행 주식 총수하고 액면가 곱하면 이게 일치가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익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 등기부등본 봐도 자본금하고 주식수하고 액면가 곱하면 숫자가 안 맞는데 알고 보니까 이익으로 소각한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찌됐든 이게 이제 취득하고 처분에 대해서 이제 등기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기 주식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되고요. 등기하려면은 청사 상법이 개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저희들 법 체계상 등기할 사항은 상업등기법에서는 안 정하고 있고 상법에서 다 정하니까 실체법인 상법에서 먼저 등기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실무자의 의견에서는 그 내용은 이제 자기 주식 취득수, 취득 목적, 그다음 취득하고 나서 뭐 처분이든 소각이든 이렇게 변동이 있을 건데 그 내역은 최소한 이렇게 등기돼야 되는 게 아니냐. 상법이 개정돼야 되고 상법이 개정되면은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서 그 상업등기법하고 규칙이 같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실무적으로 이제 등기가 이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제1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최 교수님께서 설명했는데 독일이나 이런 거 보니까 참 부럽네요. 예,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자기 주식만큼 이렇게 중요한 게 등기 안 되는 게 참 의문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세션으로 만들어 주신 발표자분과 두 토론자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전반기 그 공동학술대 전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를 마무리하고요. 원래 예정된 커피 브레이크가 4시 20분까지인데요. 예, 저희가 시간이 다소 지연된 관계로 4시 반까지 약 15분간 커피 브레이크를 갖고 제3주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